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자리를 좀 옮겨서 칠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운동 생리학이에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집에서 어젯밤에도 어떻게 하면 운동 생리학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폭넓게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은 항상 이제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갔는데, 오늘은 밑에서 위로 갈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부터 이제 항상 시작을 했는데, 아주 미시적인 영역부터 우리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햇살이 되게 좋아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어서. 근데 이 태양은 식물들이 물질을 합성하게 만들어줘요. 뭘 통해서?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죠. 근데 물질이라는 것이 뭘 만드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들이겠죠. 물론 식물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도 포함이 되겠죠. 자, 이 동물들은 이러한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물들 또는 물질들을 섭식을 통해서 분해해서 ATP를 만들어요. 에너지겠죠. 자, 이 동물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쪽으로 쭉 다시 갈 거예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마 생존을 위해서였을 거예요. 생존이라 함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체육이니까 우리는 아마 운동을 했을 겁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주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건 많은 양의 ATP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할 거고, 낮은 수준으로 활동을 한다라는 건 이 에너지가 적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에너지가 많다, 적다,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게 뭐 얼마나 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ATP를 쓰느냐, 에너지를 쓰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활동을 하느냐 또는 낮은 수준의 활동을 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ATP를 만들어내야 돼요. 단위 시간 동안에 뭐의 정도에 따라서, 활동의 강약에 따라서. 그쵸? 자, 그럼 이 ATP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몸의 아주 미시적인 부분, 아주 작은 세포 수준에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물질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동화와 이화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분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또는 생존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게 이 ATP가 가장 작은 수준에서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근육이 필요하겠죠. 근육이 무엇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주 작은 수준의, 낮은 수준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운동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해 봅시다. 분명 여기서 이 에너지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얘기하는 아데노신의 리보솜의 인산기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다면 ATP라는 거에는 분명히 어떤 고에너지 결합과 함께 인산기들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아데노신 디오포스페이트, 그러니까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두 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분해되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수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분해되느냐? 어떤 물질이 분해되려면 분해를 자극하는 효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ATP, 여러분 잘 아는 아즈입니다. 이 분해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TP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몸속에 에너지가 많습니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ADP가 많아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몸속에 에너지가 적어졌다,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그럼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자, 몸속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해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반대로 몸속에 ATP가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질을 합성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뭐 잉여 에너지가 많으니까 합성하라고 하겠죠.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끌어다가 내가 생존을 위해 써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요 ADP가 많아진다라는 건 근수축이 이루어진 거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활동을 했으면 얘가 몸속에 수없이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얘는 그다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극 요인이 돼요. 그래서 ADP가 자극을 합니다. 몸에 다양한 어떤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산기들을 또는 화학적 결합 물질들을 분해하라는 명령을 전달해요. 그럼 누구 자극하냐면 크레아틴 키나제라고 하는 얘를 자극해요. 얘를 자극하면 뭐가 분해되냐면 몸속에 ATP하고 짝꿍을 이루고 있는 애가 바로 크레아틴 인산이에요. PC죠. 예. 저랑 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PCR 죄송해요. 예. 자, 얘 역시도 인산기의 크레아틴과 고에너지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럼 크레아틴 인산 얘를 자극하면 뭐가 방출되냐면 에너지가 방출돼요. 그러면서 인산기하고 크레아틴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요 에너지하고 결합된 인산기가 다시 ADP와 결합되고 다시 ATP를 재합성하고 ATP는 다시 분해되면서 근수축을 하고 근육이 활동을 하게 되죠. 요게 인원질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큰 덩어리에 아주 작은 부분들, 세포질 수준에서 이런 어떤 간단한 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인간의 움직임을 생성하게 만들어줘요. 낮은 강도의 운동이든 높은 강도의 운동이든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무조건 ATP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운동을 지속해요. 근데 낮은 강도 운동이면 얘가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극소량이기 때문에 몸에 많이 저장해 둘 수 있는 에너지원들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시동은 걸었고 시동을 걸고 난 후에 얘는 아껴둬야 되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써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란 뭘까요? 쉽게 쓰긴 어렵지만 몸속에 많이 있는 거, 이런 거 쓰는 거죠. 그게 지방이에요. 얘는 아주 쉽게 쓸 수 있지만 극히 소량이죠.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편안하게 장시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면 분해하기 어려운 거를 끝까지 가가지고 얘를 분해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오랫동안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단시간 동안 빨리 끝내야 되는 운동들, 폭발적인 강도 운동이라면 거기까지 분해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쓰죠. 그래서 아주 폭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운동이라면 인원질 시스템이 주 전담을 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할 거라면 또 다른 에너지원을 선택하게 되겠죠. ATP 하나가 분해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얼마가 되냐면 한 17야드 정도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ATP 하나로 17야드밖에 못 가는 거예요. ATP 두 개 있으면 몇 야드 가요? 한 34야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갈 수 없어요. 근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시간 동안에 더 빠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몸에 뭐가 남아요? 크레아틴 남고 또 얘 분해됐을 거 아니에요. 분해되면 또 ADP가 되고 또 크레아틴 키나제 자극해서 크레아틴 인산 분해하고 그럼 세포 질 수준에 ADP가 많아요. 또 인산기도 많아져요.
그럼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의 강도 운동을 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러면 ATP가 다 분해되고 나면 얘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지겠죠. 그럼 얘가 많아지겠죠. ADP가.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는 인산기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인데 이게 다 에너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한 7에서 12kcal 에너지를 결합하고 있고, 또 아데노신 디오포스페이트의 여기 두 번째 결합 구조는 한 4kcal 정도의 에너지를 결합하고 있다는 책들도 있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결합하고 있다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얘가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운동을 했고, 또 세포질 수준의 ADP가 많아져서 또 얘가 분해되면서 뭐가 되냐면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가 돼요. AMP죠.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하고 뭐가 같이 나왔을까요? 인산기 같이 나왔겠죠. 얘가 다시 결합돼서 ADP를 만들 거고 다시 ATP를 합성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얘가 합성하는 게 아니죠. 얘는 군수축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몸속에 ATP도 부족하고 ADP도 부족한 상황이면 ADP마저도 분해해서 AMP를 만들고 군수축을 했을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죠. 자, 이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몸속에 AMP가 많다. 세포질 수준에. 세포질 수준에 ADP가 많다. 뭐 세포질 수준에 무기인산이 많다. 이 얘기는 결국 몸속의 에너지 ATP가 고갈되어져 갑니다. 이 뜻이에요. 운동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ATP를 합성하기 위해서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1차 연료를 통해서 일단 ATP를 합성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크레아틴 인산도 없고. 그러면 다른 에너지원을 선택해야 되죠. 그게 뭐야?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자, AMP도 ADP도 무기인산도 전부 다 또 자극을 합니다. 뭘? 우리 몸에 지금 ATP가 많이 쓰여졌어. 초고강도 운동을 해서 탈진 직전이야. 원래는 거기까지 안 가고요. 지금 ATP 써서 ADP 많아지고 에너지 부족해졌어. 그러니까 에너지 자꾸 쓰면 우리 몸 군수축도 못하고 세포가 생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다른 에너지원을 좀 써줄래? 라고 자극해요. PFK라고 하는 포스포프로포키나아제라고 하는 해당 효소를 자극합니다. 당 분해 효소죠. 자, 당을 분해요. 당을 글리코겐이죠. 만약에 간에 저장되어 있으면 간글리코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육에 저장되어 있으면 근글리코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 혈중으로 오면 우리는 포도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글루코스. 자, 글루코스라고 얘기할게요. 글루코스가 PFK 해당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집니다. 뭘로? 피루부산으로. 초성포도산이죠. 네. 자, 초성포도산으로 분해되는 과정까지, 여기까지는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산소도 별로 없는데 에너지는 부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대사 과정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ATP가 총 2개 ATP입니다. 또는 3개 ATP가 만들어지죠. 글루코스로 인해서 만들어지느냐, 근글리코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ATP의 개수는 달라요. 아까 이너지 시스템에서 크레아틴 인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ATP는 하나의 ATP였어요. 근데 글루코스 한 분자가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ATP는 2개의 ATP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과정은 좀 더 길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ATP 양은 좀 더 많아요. 어쨌든 둘 다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정이 짧으면 빠르다는 얘기죠. 과정이 길면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운동 강도로 얘기하면 고강도 운동에서는 이너지 시스템이, 그보다 조금 낮은 강도 운동이라면 젖산 시스템이 동원되겠죠. 자, 지금까지 과정은 뭐가 필요 없는 과정이냐면 산소가 필요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린 무산소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산소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운동을 했으면 좋은 거네요. 어떨 땐 좋을까요? 어떨 때 좋을까요? 얘가 많으면 좋죠. 또 얘가 많으면 좋아요. 또 얘가 또 많으면 좋아요. 즉 에너지의 저장량이 많으면 좋은데
에너지 저장량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세포의 생존과 어떤 신경계통의 연결과 이런 부분에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고갈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얘네가 몸속에 최소한의 양이 보존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최대로 많이 조정하면 많은 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좀 남겨놔야 된다고?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운동을 해야겠고 운동을 하자니 이건 더 이상 없고 그러면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세팅을 하지 않을까요? 세팅을 해요. 너 너무 높아.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인산, 무기염이죠. 무기염이 세포 내 농도가 많아지면 액틴과 마이오신, 우리는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근육을 수축하기 위한 교차결합의 형성을 못하게 만들어요. 얘기는 근수축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고갈된 이유가 뭐였어요? 근수축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많아지면 근수축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는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얘기죠. 또 피부로 산인데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면 결국 락테이트, 즉 젖산으로 축적돼요. 젖산. 젖산이 많이 축적되면 체내에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집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진다는 건 우리 몸의 pH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산성화된다는 얘기죠. 산성화되는 것 역시도 근수축 결합을 어렵게 만들어요. 더더군다나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PFK가 활성화되면 계속 당분해 과정이 일어날 거고 계속해서 산소가 부충분하면 체내 젖산은 많이 축적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젖산이 축적되면 체내의 근수축은 어려워지고 체내는 산성화되고 산성혈중으로 인해서 또 죽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당분해 과정도 억제시켜요. 그래서 보존하죠.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산소가 필요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빨리 호흡을 깊이 해서, 호흡을 빨리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자. 몸속으로. 들숨으로. 들이마시면 여기 있는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피루부산이 어디로 가요? 미토콘드리아로 가요. 물론 미토콘드리아로 가게 되면 또 이제 분해되는 과정이 있죠. 뭐 TCA 사이클 또는 시트르산 사이클, 구연산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전자전달계로 들어갑니다. 요 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아세틸 코엔자임 A, 아세틸 조효소 A라는 형태로 변화되게 되고 또 TCA 사이클, 즉 크랩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라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의 3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우리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 아까 당 분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2개의 ATP였지만 요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만들어낸 당분의 최종 산물은 대략 36개의 ATP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6개에서 37개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분해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8개에서 39개 ATP 만들어져요. 여기 36개라고 써야 되겠지? 37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이러고 나서 뭐가 분해되냐? 바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자, 물은 중성이니까 몸속에 큰 무리가 없고 이산화탄소는 체내를 산성화시키는 물질이니까 얘가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아까는 들숨으로 산소를 들이마셨다면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운동 강도가 세진다라고 얘기한다면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고 또는 운동 초기에 운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산소가 호흡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는 얘네들이 돌아가서 우리가 최소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들었죠. 자, 좀 화학적 과정이고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밖으로 좀 나가보죠.
자, 지금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난 거냐면 요 근육의 아주 작은 세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근수축에 의한 어떤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갈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산소가 필요했으니까 아까 다시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 산소가 여기까지 오려면 어딜 거쳐야 돼요? 혈관을 거치고 심장을 거치고 폐를 거쳐서 기도를 거치고 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를 바깥에서 이렇게 들이마셔도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수축이 이루어지면 바로 산소를 이용해서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썼어야 됐어요? 얘네부터 썼어야 되는 거예요. 얘네부터 썼는데 얘네 극소량이기 때문에 그 다음 누구 썼어요? 얘네 썼겠죠. 그런 와중에 누가 온 거예요? 산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썼겠죠. 아, 이제 괜찮아. 조금 힘들었는데 무기인산 쌓여서 힘들었고 젖산 쌓여서 힘들었는데 너 산소 와서 젖산 제거하니까 괜찮아졌어. 아, 아까 젖산 쌓였던 것도 다시 피부로산으로 전환해서 다시 TCA 사이클 돌리고 전자전달기 갔더니 젖산도 좀 줄어들었어. 아, 몸이 지금 덜 피곤해. 괜찮아. 아, 바카스 먹은 느낌이야. 좋아.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산소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배출해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렇게 배출한 거예요. 자, 강도에 따라서 그러면 운동 강도 높아진다면 산소가 어떻게 와야겠어요? 많이 와야 되겠죠? 그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가겠죠? 근데 우리가 운동 강도가 처음에 지금 운동 시작할 때 얘기했고 점점 운동하다가 내가 산소를 공급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겠죠. 무한정 산소를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산소를 이용하는 것 대비 그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근육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산소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해. 그럼 다시 불충분한 산소 환경이가 또 얘네 써야 되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 힘들다고 그 지랄을 하더니 또 지금 운동 강도 높게 해가지고 또 힘들다고 지랄이야. 그러면 뭐야?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뭐가 쌓여요? 젖산이 쌓이고 무기인산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견뎌내려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체외에 있는 산소가 흡기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왔고 몸속에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다시 거쳐서 이렇게 배출되어졌어요. 자, 근육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항상 똑같아요. 또는 작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많아져요. 많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할 때. 뭐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또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얘네가 내 몸을 산성화시키니까. 자, 이런 얘기는 또 차차 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얘가 운동을 할 때 운동 초기 우리 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에너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환경일 때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산소가 부족한 환경일 때 에너지를 어떻게 주는지 요 얘기는 했는데 결론은 산소를 줄 수 있냐, 산소를 줄 수 없냐예요. 산소를 줄 수 없는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우리 몸에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도 해봐야죠. 근육 중에 우리가 딱 그냥 두 가지로 딱 잘라서 얘기해 봅시다. 백근과 적근이라는 게 있는데 백근이란 놈은 어떤 기능에 특화된 애고 백근이라는 애는 또 어떤 기능에 특화된 애일까? 따져보면 적근이라고 하는 애는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특화된 근섬이에요. 반면에 FT 섬유는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은 별로 없지만 에너지, 즉 크레아틴 인산이라든가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특화된 애예요. 그럼 얘는 아마 이쪽 능력이 굉장히 좋을 거고 얘는 아마 이쪽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겠죠. 그렇죠? 그런 근섬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굉장히 고강도 운동을 하면 이쪽 능력이 특화돼서 발달되는 거고 장시간의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 이쪽 능력이 특화되는 거죠. 그럼 우리 몸 전체 기관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까요? 그럼 살펴봅시다.
자, 아주 기본적인 기능부터. 자, 몸속에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는 근육으로 운반해주는 것도 많아야 돼요. 즉, 여기는 기체지만 여기선 액체예요. 여기선 산소와 이산화탄소지만 여기선 혈액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혈액량이 산소도 많아야 되고 많은 양의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혈액량도 많아야 돼요. 혈류량이 많아야 되겠죠. 혈류량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눈 떠요. 밥 먹고 졸립죠. 근데 이 시간 놓치면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자, 혈액량이 많아진다는 건 조직에서 많이 요구하니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온몸 전체가 다 요구하나요? 아니요. 어디에선 요구하고 어디에선 적게 요구해요. 그럼 적게 요구하는 데는 적게 주고 많이 요구는 하는데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혈류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류를 재분배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호흡기로 봅시다. 지금 산소와 이산화탄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환기량을 따지면 보통 1분 동안 얼마만큼의 호흡을 하고 한 번의 호흡을 얼마만큼 해서 그 총량은 얼마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당 환기량으로 우리 몸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알죠. 그럼 분당 환기량을 결정하는 건 1회 호흡량과 분당 심박수죠. 요 곱을하면 분당 환기량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1회 호흡량은 뭐에 결정돼요? 들숨에 의해 결정될 거고 날숨에 의해 결정되겠죠. 들숨은 뭐를 받으려고 하는 애일 거예요? 산소를 받으려고 하는 호흡일 거고 날숨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려고 하는 호흡이겠죠. 운동 강도가 낮아요. 들숨이 부담스러울까요? 날숨이 부담스러울까요? 들이마시려고 할까요? 내뱉으려고 할까요? 운동 강도가 낮으면 내뱉는 건 별 부담이 없어요. 그냥 공급해줘야죠. 얘기죠. 근데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힘들어요. 그래서 뱉어내는 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한 번에 못 뱉고 뱉어내죠. 많이 뱉어내려고. 분당 호흡수죠. 호흡수. 고맙습니다. 반가워요. 분당 호흡수죠. 네. 자, 그러면 들숨, 날숨 중 우리가 지방을 비교해 보면 지방은 들숨과 날숨 중 누가 더 클까요? 아마 들숨이 더 클 거예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을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함 유산소적으로 분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같아져요. 근데 탄수화물을 무산소적으로, 여긴 유산소에 대한 얘기죠. 무산소적으로 가게 되면 날숨이 더 커져요. 그죠? 네. 자, 분당 호흡수를 비교해봐도 분당 호흡수는 1분 동안 호흡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여기서도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자, 운동을 하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들숨과 날숨과 상대적인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쨌든 1회 호흡량의 비교를 따지면 운동을 하면 쭉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호흡수도 이렇게 쭉 늘어난다 칩시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당연히 우리가 호흡량이 늘어난다는 건 들숨과 날숨의 폭이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호흡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호흡의 심도가 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1회 호흡량의 증가폭은 이 정도인데 분당 호흡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얘기는 호흡의 심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호흡이 되는 거죠. 이런 호흡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좀 깊게 호흡수를 줄여서, 하여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심도는 좀 낮게 호흡수를 많이 이렇게 하는 호흡을 하죠. 중요한 건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호흡을 통해서 혈관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많아진 혈액이 됐겠어요? 산소가 많아진 혈액이 됐어요.
우리가 뭐 산소 분압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산소가 많은 혈액이 심장으로 와요. 그럼 심장은 폐는 분당 환기량이면 심장은 분당 심박출량이겠죠. 그쵸? 자, 분당 심박출량은 뭐하고 뭐에 결정돼요? 여기 1회 홈량처럼 1회 박출량에 의해 결정되겠죠. 그리고 민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분당 심박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1회 박출량이 결정된다. 아까 들숨과 날숨했잖아요. 심장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의 방은 혈액을 받는 것이고 하나의 실은 혈액을 밖으로 내뱉는 것이에요. 즉 아까 들숨과 날숨처럼 이완기와 수축기가 존재하죠. 심장에는. 자, 이완기 끝을 우린 이완기 말 혈액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축기 끝에 남아있는 혈액량을 수축기 말 혈액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완기 말 혈액량은 뭐에 결정돼요? 심장의 용적에 의해 결정돼요. 심장이 얼마나 크냐. 수축기 말 혈액량은 뭐에 의해 결정돼요? 그쵸, 힘, 수축력. 수축력에 의해 결정돼요. 자, 그래서 용적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완기 말 혈액량이 큰 겁니다. 수축력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수축기 말 혈액량이 작은 겁니다. 이완기 말 혈액량은 많고 수축기 말 혈액량이 작다? 얘기는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많다. 1회 박출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심장은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혈관, 동맥하고 연결돼 있어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을 뭐라 그래요? 동맥이라 그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정맥이라 그래요. 그쵸? 그러면 심장에서 나가는 이쪽에도 뭔가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이 나가려면 압력이 작아져야 돼요. 자, 이완기말 혈액량은 심장의 용적에 결정된다 그랬고 수축기말 혈액량은 수축력에 결정되는데 출구가 하나 더 있어요. 뭐? 동맥 압력이죠. 평균 동맥 압력. 대동맥 및 폐동맥의 평균 동맥 압입니다. 자, 여기서 자, 이완기말 혈액량 이거를 사전부하라고 얘기해요. 즉 얘가 커진다는 건 혈액을 많이 담았다는 얘기예요. 동맥의 압력을 우린 사후부하라고 얘기해요. 얘가 작아져야 혈액이 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심장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와서 사전부하가 커지면 이렇게 심장은 근육이니까 늘어났다가 강하게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아유, 피가 아니죠. 그래서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평균 동맥압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 심장에서, 방에서, 실에서, 혈관으로 혈액이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혈액이 여기로 이렇게 몰려갔습니다. 그쵸? 근데 심장에서 아까 호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회 박출량도 쭉 늘어나면 좋고 의식적으로 막 들숨과 날숨을 크게 하면 좋겠지만 심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심장은 더 커질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의 40% 정도 40% 정도 이상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심장이 내보낼 수 있는 혈액량이. 그럼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박수예요. 그럼 심박수를 조절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심박수는 세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조절되죠. 크게 얘기하면 내인성 조절과 외인성 조절입니다. 내인성 조절이라면 심장 자체적으로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장에는 조직을 거쳐 되돌아오는 혈액의 양을 감지하는 동방결절이라는 애가 있고요. 심방에서 심실로 나가는 혈액을 관장하는 방실결절이라는 데도 있어요. 이 혈류량을 체크해서 심실 중격에 신경자극이 전달되고 심근벽에 강한 수축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럼 강하게 수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장이 탁 떨어지면 얘네 자체적으로 뛰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내인성 조절이고, 외인성 조절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린 신경성 조절과
호르몬성 조절을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심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긴장되면 빨리 뛰기도 하죠.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또 두 가지 조절 체계가 있죠.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것처럼 아세틸콜린을 방출합니다. 교감신경에선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되죠. 아세틸콜린은 흥분성과 억제성을 다 갖고 있지만 심장으로 가는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은 억제성 자극이에요. 노르에피네프린은 흥분성 자극입니다. 따라서 주로 우리가 안정시나 운동 초기에 심장의 심박수가 정상 수준이라기보단 내인성 조절 수준보다 낮아지는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건 누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의 억제성 자극 때문이죠. 근데 안정시에서 운동 초기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심장의 심박수가 증가해야 돼요. 왜요? 혈류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교감신경의 억제성 자극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쵸? 운동이 지속되고 있어요. 운동 중. 그러면 이제부터 몸을 외부 환경 또는 내부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에 적응하라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때는 자율신경계가 바톤 터치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죠. 자율신경계는 흥분성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심장의 수축성 명령을 또는 심장의 강한 힘을 그래서 심장의 어떤 심박수를 증가시키죠. 신경이잖아요. 신경은 아주 국부적이고 아주 이례적이에요. 우리 몸에 심장에다 계속 따발총 쏴대면 심장에 굉장히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활성화시킵니다. 점프 빵 튀어주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시동 거는 것처럼 배터리가 그 역할을 하죠. 신경이. 그 다음에 뭘 태워야 돼요? 다른 걸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호르몬성 조절이에요. 교감신경의 자극은 누굴 자극하냐면 부신 수지를 자극합니다. 부신 수지에서 또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죠. 얘는 몸속에 혈액 속의 호르몬으로 쫙 퍼져나가죠. 심장으로 가서 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영향이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심장 주변의 혈관에 있는 이상 계속해서 심장의 심박수는 유지가 되겠죠. 점점 줄어든다면 심박수는 줄어들 거고 늘어난다면 심박수를 늘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1회 박출량의 증가와 분당 심박수 증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다 증가하지 못한다면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분당 심박출량을 증가시켰어요. 뭐가 늘어난 거예요? 혈류량이 늘어난 거예요. 왜? 얘가 많이 필요하니까. 얘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운동 강도가 높아지니까. 그에 비례하게 심박출량은 늘려야죠. 혈류량을 늘려야죠. 그러면 혈관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혈관에서 하는 일은 혈관에서 하는 건 흐름이에요. 혈류의 흐름, 혈류 속도죠. 흐름이 빨라야 되고 또 뭘 해야 돼요? 분배를 해줘야 돼요. 혈류의 흐름이야 당연히 여기 압력이 높고 여기 압력이 낮으면 그냥 빨리 흘러요. 또 혈관 탄력이 좋으면 잘 빨리 흐르는 거죠. 혈관이 크면 또 잘 흐르는 거고. 근데 분배가 중요하죠. 어디서 필요로 하냐 에너지를. 근육에서 필요로 하냐 간에서 필요로 하냐. 지금 내가 밥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장과 간에 막 에너지가 혈류가 분배됐겠죠. 그러면서 산소 쓰고 여기 안에 밀폐됐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가 활동하기 어렵고 그래서 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밥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휴식 취하고 나서 조금 있으면 휴식 시간인데 저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거 아니야. 또 담배도 한 대 피고 또 졸리면 한 바퀴 좀 뛰고 이러면 분명히 근육이 활동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근육에서 산소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장으로 가던 혈액들을 내가 쉬는 시간에 움직인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혈류를 활동근 쪽으로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혈류 재분배라고 얘기하죠. 그쵸? 혈류를 분배할 거예요. 물론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갑시다. 예. 좀 더 우리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니까 갑시다. 자, 우리 몸속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신경성 조절과 호르몬성 조절인데, 우리 몸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신경계는 중추신경, 말초신경 있죠. 중추신경은 그냥 의식적 활동을 거의 다 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의식적 활동도 관장하고. 근데 중추신경은 우리가 운동과 관련된 체성신경계를 주로 관장하는 부분과 어떤 이런 대사적인 작용을 하는 자율신경계를 다 관장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머리 생각하고 운동하는 건 쫙 의식적으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율신경계가 관장을 하죠.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주로 운동했으니까 안정시간이라 운동시란 말이에요. 얘죠, 얘. 그쵸? 예. 자, 몸속에 뭐가 많아졌을까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아졌을 거예요. 혈중에. 그리고 신경 끝에서도 노르에피네프린이 막 나오고 있을 거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운동이 시작되면 혈관, 교감신경 말단에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 혈관을 쫙 수축시켜요. 혈관 수축시키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키면 이쪽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동맥의 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심장에서 혈액이 나가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한쪽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을 하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양이 많아야 돼요. 담겨져 있는 양이 많을 때 여기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담겨져 있는 양 자체가 적은데 여기서 많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한다는 건 여기만 수축하냐, 심장에서 나가는 것만 수축하냐? 아니다.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심장이 수축해서 위로 보내는 게 힘듭니까? 아래로 보내는 게 힘듭니까? 위로 보내는 게 힘들죠. 근데 심장은 수축력, 강한 압력을 갖고 있으니까 위로 쭉쭉 밀어 올려준단 말이에요. 밑으로 보내는 거에 뭐 부담 없죠. 그냥 쥐가 알아서 하면 뚝뚝 떨어질 거니까. 근데 여기 있던 혈액들이 주로 우리가 운동에 주로 썼던 근육들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끌어올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끌어올려 주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어디서 만들 거냐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신경으로 만들어줘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그래서 쭉쭉 짜주죠. 근데 그 힘이 세겠어요? 그다지 힘이 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 활동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호흡도 깊게 깊게 해서 계속 끌어올려 주는 거죠. 펌핑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어디로 들어오는 양이 많아요?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밀려서 또 돌아가겠죠. 이렇게 혈류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는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혈관을 봤더니 우리가 간과 같은 비활동근도 있고 근육과 같은 활동근도 있어요. 그러면 간과 같은 활동근의 혈관도 이렇게 있고 근육으로 가는 혈관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노르에피네프린 여기에도 있을 거고 노르에피네프린 여기도 이렇게 작용을 했겠죠. 근데 주로 이제 내장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의 수용체의 어떤 특징이 상대적으로 좀 달라요. 여기는 어떤 수용체가 있냐면 주로 어떤 수용체 있어요? 내장기관에는 그렇죠, 알파 수용체가 있죠. 활동근 쪽에는 베타 수용체가 있어요. 동일한 호르몬의 작용이지만 어떤 수용체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수축, 결과는 확장,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여기 혈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축하겠죠? 얘는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혈관이 커졌다는 얘기는 혈관이 줄어들고 혈관이 커졌다는 얘기는 도로가 확장됐잖아요. 차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거죠. 도로가 좁아졌어요. 병목 현상이 생겨 많이 못 가죠. 혈관 저항이 커진 거예요. 혈관 저항이 작아진 거고, 혈류의 흐름은 아까는 이렇게 동일한 양이 가다가 나중에는 혈액량이 하나밖에 못 가고 일로 몰리게 되겠죠. 활동근으로. 분명 노르에피네프린 작용이 있었지만 그건 뺐어요. 여기에 또 뭐가 일어나요? 아까 근육에서 뭐 일어났어요? 대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대사의 결과 산소는 부족해졌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고 수소연 농도 높아지고 아데노신 농도 높아지고 산화질소도 많아져요. 또 칼륨도 높아지고요. 얘네들 다 국부적인 혈관 확장 물질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혈관이
또 확장해요. 혈관 저항은 더 낮아지겠죠. 혈류는 더 많이 몰릴 겁니다. 그렇죠? 간만큼 또 되도록 밀려서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조직으로 산소를 보냈어요. 그렇죠? 많은 양의 조직으로 산소가 보내졌고요.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져서 우리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양의 ATP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을 글리코겐, 혈중 글루코스를 분해해서 약 36개 ATP를 만들어냈는데 산소가 충분하네? 몸속에 지금 어떤 신경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 에피네프린도 많아졌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많아졌고 췌장에서 글루카곤도 분비되고 또 갑상선에서 티록신도 분비되고 또 이런 어떤 또 우리 코티졸도 분비되고 이런 호르몬의 농도가 점점점 높아진단 말이에요. 점점점.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글리코겐, 간에서까지 근육에서까지 얘기했는데 몸에 이제 에너지를 동원하기 가장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이 가장 빼고 싶었던 거 바로 지방이죠. 얘네 호르몬들이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지방 조직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지방 조직으로 굳어진 게 바로 트리글리세라이드예요. 중성지방이죠. 예. 이 중성지방이 뭐에 의해서 분해되냐면 리파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돼요. 즉 무엇과?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그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될 때 이 리파제라고 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얘네들의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고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 표적기관으로 가겠죠. 어딘가로 갔는데 지방 조직으로 가겠죠. 근육 조직이 있었다면 간 조직으로 갔다면 간 당원을 분해했을 거고 지방 조직으로 갔다면 지방 조직을 분해하겠죠. 지방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유리지방산으로 분리시킨 거예요. 유리지방산으로 분해시킨 유리지방산이 어디로 가요? 혈중을 따라서 근육으로 가겠죠. 근육에 있는 중성지방도 분해됐을 것이고 또 지방 조직에 있는 중성지방도 분해됐겠죠. 그러니까 유리지방산 중에 어느 걸 먼저 썼을까요? 근육에 있는 거 먼저 썼을까요? 아니면 지방 조직에 있던 거 먼저 썼을까요? 당연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 먼저 쓰겠죠. 언제? 급할 때. 안 급하다 라고 한다면 지방 조직에 있는 유리지방살을 끌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면 지나치게 높은 강도의 운동은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어찌됐든 자, 이 유리지방산에 이제 공급되어졌어요. 그럼 유리지방산이 TCA 사이클, 즉 미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 돼요. 베타 산화라고 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그래서 베타 산화 과정을 통해서 아스틸기,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 이탄소사슬을 하나씩 턱턱 띄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 8개에서 9개의 어떤 탄소 사슬이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인데 얘네들을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씩 띄어가지고 아스틸 주요소를 TCA 사이클 하나 넣어주고 또 한 번 돌 때 또 하나 넣어주고 또 한 번 돌 때 또 넣어줘요. 그러면서 팔미트산이나 스테아렉산 같은 경우에 약 129개에서 147개의 ATP를 생산합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으나 앞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따져보면 단위 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인원제 시스템이 가장 빠르고 얘는 가장 느리죠. 많은 양을 만들어냈으니까 뭔 좋아요?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할 때 좋은 거죠. 얘는 낮은 강도로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발적인 운동을 할 때 좋은 게 인원제 시스템, 젖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폭발적인 운동에는 대가가 뒤따르는 거예요. 가벼운 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가 요구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자유유리기라고 하는 활성산소 같은 게 여기서 또 많아져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우리 몸을 산화시킵니다. 제가 좀 얼굴이 사가 보이죠? 활성산소가 많아서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요즘엔 피로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한번 몸에 염증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제대로 된 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 잘 먹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 염증이 사라지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죠? 40대가 돼봐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산소를 공급했어요. 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배출됐고, 그럼 여기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또 어디를 거쳐서? 혈액을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는 심장으로 쭉쭉 밀어줘서 보냈으니 이제는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혈관을 봤더니 재밌게도 심장에 가까운 혈관은 엄청나게 두껍고 근육으로 가면 엄청나게 얇아지죠. 즉 대동맥, 세동맥, 모세혈관 수준으로 가면 굉장히 머리카락보다 작은 혈관들이란 말이에요. 머리카락보다 작은 혈관에서 그거보다 조금 두꺼운 혈관으로, 또 그거보다 두꺼운 혈관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려면 머리카락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모세혈관에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 동철 선생님이 재채기 할 때. 그래서 눈에 실핏줄이 터진 거 아니에요? 출산할 때. 제 아내가 출산할 때 9시간의 산통을 겪고 결국에 아이가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못 나오는 바람에 제왕절개 수술했거든요. 근데 산모들이 산통을 겪을 때 힘을 꽉 주잖아요. 힘을 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 모세혈관이 견디지 못하니까 실핏줄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역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위로 역류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혈관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혈관 자체의 수축을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근육이 수축하겠죠. 근수축을 통해 위로 밀어 올려줘야 될 거고, 호흡에 의한 펌프로 작용을 통해서 끌어올려줘야 되겠죠. 이게 다 펌프 작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밀어 올려줬는데 한번 촥 밀었다가 힘 빼주면 다시 밑으로 다 쏟아져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한쪽 방향으로만 혈액이 순환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다 뭐가 있어요? 다 여기에 다 판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혈액이 역류할 수 없죠. 심실에 있던 혈액이 심방으로 갈 수 없고, 혈관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심방으로 환류되는 이 혈관 자체에도 다 뭐가 있어요? 이렇게 판막이 존재하죠. 그래서 한번 밀어 올려주면 거기 머물러 있고, 다시 채웠다가 또 밀어 올려주면 밀려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정맥이 환류되겠죠. 이렇게 되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정맥 환류량이죠. 우리 몸에 있는 총 혈액 중에 혈액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은 동맥일까요? 정맥일까요? 동맥이 혈액이 많을까요? 정맥이 혈액이 많을까요? 우리 몸의 혈액의 거의 80% 가까이는 정맥에 있어요. 정맥은 혈액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에요. 공급되어 주고 저장되어 있는 것을 계속 쭉쭉 짜서 심장에 펌프로 갖다 주고, 심장의 펌프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환시키죠. 자, 지금 여기는 뭐가 많아요? 아까 오른쪽은 산소가 많았는데 왼쪽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온 혈액이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죠. 자, 가스가 옮겨지려면, 물질이 옮겨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농도경사가 있어야 돼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자연의 법칙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제주도의 도깨비도로 빼고, 그쵸? 네. 자, 그러면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곳으로 산소가 운반되어질 거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곳으로 이산화탄소가 움직여질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폐 수준을 보면, 여기 수준을 보면 혈액이 여기 갔다가 조직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고 산소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산소가 약 한 40ml Hg밖에 안 돼요. 이산화탄소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산화탄소는 한 45 정도 돼요. 폐 수준을 봤더니 폐 수준은 이산화탄소가 한 40 정도고 산소는 1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건 산소는 이렇게 폐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갈 거고, 이산화탄소는 폐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다시, 여기는 지금 산소가
100이고 여기는 산소가 40이었겠죠. 산소가 일로 갔을 거고 여기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40이었고 여긴 만들어서 45니까 이렇게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주어진 일 요것만 하느냐. 때로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운동을 하면 내 몸속에 어떤 체온이 높아지는 현상들도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내 몸의 어떤 기관에 의한 역할들 뿐만 아니라 이 인체 몸 자체적으로도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보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산소 해리곡선을 그렸어요. 해리곡선 봤더니 보여요? 여기는 동맥이에요. 이쪽. 여긴 정맥입니다. 해리곡선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혈중에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포화된 산소라고 얘기할 거고요. 봤더니 동맥의 산소 분압이 높을 때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가 거의 100에 가깝대요. 정맥은 약 40mmH인데 요 정도 봤더니 여긴 좀 너무 제가 깊게 그렸는데 한 80% 정도의 산소 결합 능력을 갖고 있대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동맥에서 정맥 쪽으로 이렇게 혈액이 흐를 거 아니에요. 어딜 거쳐서? 조직을 거쳐서. 그래서 요만큼의 양이 산소 포화도가 100에서 80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20%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조직으로 줬다는 얘기죠. 근데 운동을 해요.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해요. 동맥의 산소 분압과 정맥의 산소 분압, 동맥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정맥의 이산화탄소 분압. 얘네들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신체의 내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 해리곡선을 이렇게 좀 바꿔요. 그러니까 내부 환경 변화라는 건 산소 분압의 감소, 이산화탄소 분압의 증가, 또는 수소이온 농도의 증가, 또 체온의 증가. 이게 다 뭐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산소 없어요, 이산화탄소 많아요, 수소이온 많아요, 체온 올라갔어요, 운동했어요, 이거죠. 운동하니까 산소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많이 생겼어요. 젖산도 많이 생기면 위험해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리곡선이 이렇게 움직여지면 지금 여기서 동일한 위치가 여기가 되죠. 이렇게 추가적인 산소 공급이 조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다지 동맥과 정맥의 산소 분압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으로 공급된 산소 공급량은 늘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큰 부담 없이 반응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큰 강도의 운동을 한다, 더 어떤 많은 양의 산소를 요구한다 라고 얘기하면 뭐 어디 하면 돼요? 환기량 늘리면 되고요, 심박수 늘리면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 공급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산소 공급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급했는데 우리가 간헐적 운동을 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막 우리 조깅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누가 와서 갑자기 확 피했어. 그럼 순간 나 무슨 운동한 거야? 순간 폭발적 운동한 거거든요. 순간 무산소 운동한 거거든요. 그 순간 뭐 생기겠어요? 순간 젖산 쌓일 거예요. 순간 젖산 쌓이면 얘 몸속에 체내를 산성화시키니까 얘네 제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 유산소 운동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빨리 움직이는 바람에 수소이온이 쌓였어요. 아까는 그냥 이산화탄소 나와서 그냥 이산화탄소 태워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됐거든요. 근데 수소이온 나오면 얘네들 때문에 또 체내가, 우리 몸은 탄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면 이산화탄소를 뭐랑 결합시키냐면 물과 결합시켜요. 그럼 이 화학적 구조가 결합되면 H2CO3라고 하는 탄산이 만들어지죠. 탄산에서 우리는 수소이온을 하나 방출해요. 이렇게 밖으로 방출하면 뭐가 남냐면 산성화시키는 수소이온을 방출하면 염이 되죠. HCO3- 중탄산염이 돼요. 얘는 약염기성이에요. 얘가 혈중에 계속 이렇게 돌겠죠. 돌다가 수소이온 딱 나오면 아까 떼냈더니 네가 다시 와가지고 나랑 결합하면 약한 산성 정도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폐로 가면 수소이온 다시 떼내주고
수소연 떼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물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 밖으로 방출하죠. 정상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오면 들어온 산소만큼 이산화탄소가 나갔을 텐데 갑작스러운 간헐적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폭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수소연이 생기게 되면 나가는 인항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수준에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수준이 유지되면 좋은데 이런 수준이 된다는 거죠. 갑자기. 그럼 몸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뱉기 위해 활동해야 돼요. 무슨 운동을 할 때? 높은 수준의 운동을 할 때. 그쵸?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네. 우리가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 분압 40mmHg에서 100mmH로 산소 분압이에요. PO2. 네. 또 이산화탄소 약 45에서 40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어떤 곡선의 변화가 생겨요. 이 곡선에서 이 곡선으로 산소 분압이 높아지는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 혈중의 이산화탄소 분압은 낮아져요. 얘기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방출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이 산소를 받아들이는 능력 대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몸은 유산소 대사만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산소를 들이마시는 능력, 산소를 내뱉는 능력 딱 균형만 이루면 돼요. 큰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무산소 대사를 동원해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내가 산성화되면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능력이 더 좋아야 체내를 산성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 완충이 필요로 한 이유죠. 화학적 완충을 하든 생리적 완충을 하든 호흡적 완충을 하든 체내가 산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자, 필요한 양만큼 산소를 주고 필요한 그러니까 발생된 이산화탄소만큼 배출을 하면 돼요. 큰 문제 안 생겨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어요. 과거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마 환경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고 우리 신체의 어떤 기능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됐을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어지는 건 어쨌든 이 환경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나의 생존을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큰 어떤 자극이 아니라면 나는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리학적인 안정의 범위 안에서 어떤 변화니까, 자연스러운 변화니까. 그런데 이 생리학적인 범위보다 큰 자극이 온다면 나는 적절한 어떤 사계절을 갖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에 살아서 그다지 큰 온도 변화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남극에 갈 일이 있어서 남극에 갔어요.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가서 살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너무 춥겠죠. 요즘엔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게 거의 뭐 아주 그냥 거기 여행 가득 가더라고요. 요즘 어저께 사진을 잠깐 보니까 에베레스트 정상 찍는 게 예전에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본 영상에서는 에베레스트 꼭대기 찍고 오려고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흔한 곳이 돼버렸죠, 이제. 너무나 흔한 곳이. 고지대로 올라가면 저지대에 비해서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니 또 여기에도 또 적응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환경 변화, 외부 환경 변화나 내부 환경 변화에 내 신체는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생리학적인 범위 내에서 그다지 큰 자극이 아니면 나는 그다지 큰 반응성을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자극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자극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스예요.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극에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늘려야죠. 내 무엇을? 능력을 늘려서 적응하던가 아니면 때로는 내 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변화시켜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일회성 운동도 있고 장시간 운동도 있고 지속적 운동도 있고 간헐적 운동도 있고 아주 다양한 운동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잘라서 단시간 고강도 운동,
장시간 지구성 운동 이렇게 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성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아주 짧게 그냥 나의 최대 능력을 발휘하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최대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최대 운동 상황이에요. 역기를 계속 들어요. 또는 100m를 빠르게 달려요. 이런 운동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주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동원해야 될까요? 이쪽 에너지 시스템 동원해야 될 거예요. 파란색이 아까 백근이었죠. FT3이에요. 그쵸? 그 근육을 주로 썼을 거예요. 그 근육을 주로 쓰다 보면 뭐가?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보다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산소를 전혀 안 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몸에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부산물인 젖산 이런 거 많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체내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겠죠. 산성화되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빨리 보내야 돼요. 빨리 많은 양이 아니라, 어차피 만들어낸 양도 많지 않아요. 단위 시간 동안 빠른 거지 양이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부산물은 빨리 제거시켜야 돼요. 누가? 산소가 가서. 그러니까 어때요? 심장이 어떻게 발달해요? 꾹꾹 짜주는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그럼 어디가? 심장에 어디가? 수축기가 발달하겠죠. 그쵸? 그러면 최대 운동, 고강도 운동하면 수축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수축력은 최대 하운동을 해도 마찬가지 좋아져요. 근데 근육 자체가 두꺼워지죠. 비대해지죠. 굉장히. 그러면 얘가 늘어나고 또 지금 나의 최대 능력이니까 신경도 100%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 능력이니까 100%다 보내요. 얘네가. 그러니까 얘가 늘어났고, 일회박출량이 늘어났고, 자극 명령 100% 주고, 혈관 뭐 잘 발달했을 거고, 여기 많이 주겠죠. 그럼 나의 능력은 어때요? 산소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좋아져, 근육도 커져, 힘도 세져. 그럼 나의 최대 능력은 커지죠. 자, 근육은 신경과 또 연결, 아까 이제 자율신경계를 얘기했다면, 근육은 움직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신경작이 와야 돼요. 그쵸?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의 수를 우리는 운동 단위, 그 하나의 신경과 지배하고 있는 근섬유의 비율을 자극 비율 또는 신경 지배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라시오. 즉, 이 신경 지배비는 뭐로 결정되냐면, 기준이 되는 신경 대비 근육의 수로 결정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비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근육수를 신경수로 나눈 거죠. 비율을. 그러면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수가 많으면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배 비율이 높아지죠.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의 수가 적어지면 지배 비율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대 운동했잖아요. 최대 운동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뭐 우리 웨이트 하시는 분, 우리 선호 선생님 있는데 근육이 어때요? 근소실이 오셨나요? 근육이 좀 빵빵하죠? 벗은 모습 보면 아주 멋집니다. 한번 우통 까주세요. 이거 딱 근육량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면 근육이 두꺼워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근섬유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근세사도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육의 숫자가, 근섬유 숫자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FT 섬유가. 그래서 FT 섬유가 신경 지배비가 커요. 반대로 여기 지근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최대 하운동으로 생각해 봅시다. 최대 운동이 아닌 게 최대 하운동이죠. 최대 운동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올아웃 때까지 다 발휘하는 걸 최대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 되는 시간이 대략 ATP PC 시스템은 한 10초 남짓이에요. 그러면 젖산 시스템을 동원한다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3분 이내란 말이에요. 그 이상 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그 이상을 한다. 한 5분 이상 지속된다. 10분 이상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최대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최대 하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대 하운동을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내 조직에서 필요로 한 산소 양만큼, 수량만큼 수요가 오고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반응성이 보여요. 그래서 항정 상태가 나타나죠. 그건 최대 하운동을 했음을 반증하는 증거예요. 자, 최대 하운동을 했다.
그러면 요거의 우리가 비교 대상은 이전의 최대화 운동, 이후의 최대화 운동, 동일한 강도 운동에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앞서 최대 운동에서는 내 능력이 커진 거잖아요. 최대 하 운동에서는 내 몸이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최대 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럼 꾸준하게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보내주면 좋죠. 부담 없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심장은 뭐가? 많은 양의 혈액을 담아서 조직으로 보내주면 돼요. 강하게.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심장이, 용적이, 그릇이 커져야 되죠. 그릇이 커지면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고, 많은 양의 그릇에 혈액이 들어가면 심근이 늘어나고 반사적인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 수축력에 의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량이 많아져요. 많은 양이 들어와야 많이 보낼 수 있는 거죠. 적은 양이 들어오면 많이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총량을 따지면, 심박출량을 따지면 다를 수 있겠지만 1회 박출량만 따지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을 쭉쭉 보내줘요. 쭉쭉.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혈액에는 산소가 많아요. 오랫동안 대사적인 과정을 거칠 시간이 주어졌어요.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한 에너지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몸에는 그다지 큰 부담도 없고요. 자, 이런 운동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적응을 하겠죠. 아, 나는 동일한 강도 운동을 할 때 그다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적응해야지 라고 할 거예요. 폐는 어떻게 될까요? 폐는 커지겠죠. 폐활량이 증가하겠죠. 폐 확산 능력도 커지겠죠. 우리가 조직이 커진다는 얘기는 조직 사이에 뭐가 또 많아진다는 거예요. 혈관의 분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의 밀도도 커질 거고요. 가스 교환이 잘 이루어질 거예요. 심장이 커졌어요. 뭐가 커졌을까요? 1회 박출량이 커졌겠죠. 자, 한 1회 호흡량도 커졌고 1회 박출량도 커졌고, 그 호흡수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는 활동근이죠. 활동을 적게 해야 효율적인 거잖아요. 호흡수는 줄어들어요. 1회 박출량 늘어났죠. 심장이 뛰는 것 역시 활동근이란 말이에요. 얘도 줄어들어요. 심박수도. 늘려줬던 애가 누구예요? 얘네죠. 얘네가 억제작용을 키워야 될 거고 흥분작용을 줄여야겠죠. 그래야 심장의 심박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혈관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활동근 쪽으로 혈액 많이 보내줄 수 있게, 비활동을 혈액 적게 보내줄 수 있게 반응성을 보였는데 트레이닝 했잖아요. 혈류를 많이 보내줄 수 있었잖아요. 활동근이 혈액 조금 보내줘도 되겠다. 비활동근으로 혈액 좀 많이 보내줘도 되겠네. 야, 많이 줘야지 왜 적게 줘? 괜찮아. 여기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결합했고 또 마이오글로빈의 밀도도 높고 또 산화요소들도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모세혈관도 잘 발달되어졌으니까 서로 간의 공간적 거리도 가깝고 적은 양의 혈액이 가도 이전과 똑같은 양의 산소를 추출해낼 수 있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러니까 환기량을 통해서 들어오는 산소량도 적고 하지만 여기는 똑같은 양의 산소를 주는 거죠. 그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지방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됐고 또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중요한 건 여기선 주로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원이었는데 여긴 주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이 주된 에너지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지방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 뭐를 써야 되냐면 탄수화물 없이는 지방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탄수화물이라는 것이 태워져야, 촉매가 되어져야 지방이라는 게 분해되어질 수 있는데, 지방을 분해한다라는 것 역시도 내 몸의 탄수화물은 글루코스는 고갈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이렇게 효율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운동 초기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쓰고 적은 양에 쓴 만큼 나중에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에너지는 적게 썼으니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지구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내 몸은 변화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생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떠한, 여기 말고도 우리가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지금 1시간 한 10여 분 정도 얘기해요. 그래서 1시 20분인데
1시간 10여 분 만에 생리하게 된 전반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어떤 반응성에서부터 적응,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 대사부터 시작해서 가볍게 어떤 신경계의 어떤 운동계와 감각계는 안 했지만 운동계의 체성 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분비계도 아주 가볍게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호흡계와 순환계를 가볍게 언급을 했고, 근육계를 가볍게 언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어떤 시스템의 과정을 통해서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또는 새로운 요구에 반응하면서 적응하고, 그 어떤 그 자극 요인이 최대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자극이었다면 내 능력이 뛰어나지기 위한 반응을 보였고 적응을 했고, 그것이 일상적인 어떤 활동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면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할 수 있게끔 적응을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운동생리학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기관과 후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트레이닝 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되고,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어떤 판서나 이런 어떤 그 생리학적인 얘기는 단순히 어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는 뭐고 이렇게 낱낱이 따로따로 떼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뭐 내용을 많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체의 어떤 생리적인 변화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학을 아는 게 아닌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심심할 때마다 폐 그리고 심장 그리고 근육 그려놓고 계속 돌리세요. 돌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났고, 그럼 우리가 뭐 해서 관류 비율이라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뭐 폐포와 폐 모세혈관 사이의 가스의 확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여기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면 뭐 프랭크 스탈린 법칙도 얘기했지만 심장의 심전도도 얘기했고, 심박수의 변화를 얘기하면 R과 R 사이 간격도 얘기할 테고, 또 하나가 얘기하면 우리가 수축기와 이완기를 얘기했으면 우리가 안정시의 수축기와 이완기를 따지면 누가 더 길겠어요? 당연히 이완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혈액을 많이 받았다가 수축해요. 만약에 최대 운동으로 가면 얘네들은 작아지겠죠. 수축기와 이완기 누가 더 길겠어요? 수축기가 더 길어져요. 이렇게 적은 양의 혈액 받고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게 강한 수축력을 발휘하죠. 그러면 최대 하운동 정도라면, 한 요 중간 정도라면 한 반반 정도인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수축 시간과 이완 시간의 상대적인 비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동맥 혈압을 구하는 거죠. 2분의 1의 비율이죠. 1대 1의 비율이고 1대 2의 비율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평균 동맥 혈압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많은 혈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네. 혈액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혈액을 짜주는데 특화됐겠네. 그러니까 심근의 발달이고 용적의 발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얘기하면 우리는 혈류 재분배를 얘기해야 되는 거. 혈류 재분배 문제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혈류 재분배는 영순이에요. 아까 트레이닝 했을 때 우리 외인성 조절에 대한 심장의 억제성 자극 증가, 즉 트레이닝을 통한 부교감 신경의 억제성 자극 증가로 인해서 안정시 심박수가 감소되는 현상, 우리는 운동성 섬액에 대한 것들도 기출문제로 출제가 됐던 거고, 그 기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운동시 심박수가 감소하는 건 교감신경의 흥분성 자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에 대한 얘기들이죠. 그죠? 근육으로 가서 뭐 근육으로 가스의 확산과 가스로 인한 어떤 에너지 소비, 에너지 생산, 이런 관계들도 우리는 에너지계에서 우리가 다뤄볼 만한 얘기들이고, 혈류를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에너지를 다시 재충전하는 과정들도 우리가 해봐야 될 얘기들인 거죠. 이런 건 계속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다 보면 처음엔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었지만 또 하나 못 쓸 수 있게 되고, 또 하나 못 쓸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이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셀로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셀로판지에 나는 여기서 오늘 호흡계 위주로만 할 거야. 그럼 호흡계만 탁탁탁탁 써놓는 거죠. 그 구조에. 그러면 기본 틀에 탁 셀로판지 하나 올리면 호흡기에 의한 변화가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 보호 효과, 할된 효과, 가스의 확산과 관련된 얘기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심도가 높을 때, 심도가 낮을 때 어떤 변화, 또 우리 뭐 여기 또 사강에 대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합에 따른 가스의 확산의 변화, 뭐 산성 혈증에 대한 어떤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거고, 순환기를 나오면 순환기의 어떤 혈류의 흐름들, 또 심장에서의 어떤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와야 될 거고, 근육계로 가면 근육에서 나타난 얘기들, 근육의 어떤 근력의 증가 요인들, 운동 단위에 대한 얘기들, 뭐 신경 지배비에 관련된 얘기들, 신경계로 얘기하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면 각각의 시스템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죠. 한 번쯤 만들어 보세요. 저도 여러 번 해요, 많이. 그래서 가져왔어요. 뭐 요렇게 요런 거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요렇게 그냥 써보는 거예요. 요렇게 해보는 거죠. 그냥 써요. 그냥 생략은 되게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보고 뭐 요렇게도 해보고 또 요렇게도 해보고 뭐 쓸 게 되게 많죠. 요렇게도 해보고 뭐야 뭐 아무튼 많아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쓰다 보면 계속 나와. 쓰다 보면 1시간은 그냥 후딱 가요, 금방. 너무 재밌게 몰입돼서.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더 많아지죠. 구조가 잡히고. 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